성경아, 그 서랍 내가 꼭 혼자 가거라. 임종을 앞둔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는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국방부 투스타 장군으로 누구보다 강인하게 살아온 저였지만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었고 이 집안 역시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마지막까지 저에게 혼자 가라고 남겼을까요? 그 서랍 안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투스타 장군 임성경. 국방부에서는 철의 여장군이라고 불리지만 집에서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었죠. 여보, 오늘도 일찍 나가세요? 남편 박정호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혼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존댓말을 쓰는 우리 부부였어요. 서로에게 친밀감보다는 예의를 지키며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연합훈련 평가회의가 있어요. 나는 단정하게 군복을 입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울 속 50대 중반의 내 모습은 여전히 반듯했어요. 하지만 눈가의 주름은 세월과 함께 깊어져만 갔죠. 매일 아침 이 거울 앞에서 나는 두 개의 얼굴을 준비합니다. 장군으로서의 얼굴과 며느리로서의 얼굴을요. 세수를 하면서 문득 어젯밤 꿈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던 모습이었죠. 성경아, 너도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결혼 후에도 이런 삶을 살게 될 줄은 모르셨겠죠. 국방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오늘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연합훈련 평가회의, 예산 검토, 신임 장교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저녁에는 국방부 장성들과의 만찬까지. 빽빽한 스케줄이었지만 이런 바쁜 일상이 오히려 편안했어요. 군대에서만큼은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었거든요. 운전병 김 상사가 백미러를 통해 말했습니다. 장군님, 오늘 회의 자료 준비 완료됐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베테랑 부사관이었죠. 고생했어요, 김 상사. 덕분에 안심이 돼요. 나는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이런 믿음직한 부하들이 있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남자 장군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 장군님, 어서 오세요. 육군 참모총장 이철수 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넸어요. 이 대장님, 안녕하세요. 이곳에서만큼은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25년간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그들을 인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번 연합훈련에서 우리 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은 최상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됐어요. 전략기획, 부대 운영, 위기 관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나는 인정받는 전문가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이 자신감, 이 당당함이 진짜 내 모습이었어요. 임 장군의 전략적 사고는 정말 탁월합니다. 합참의장 김태영 대장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방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정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무거웠어요. 특히 명절이 다가올 때면 더욱 그랬죠. 이번 추석도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추석 준비는 어떻게 돼가요?
어머니께서 다 준비하신다고 하셔서요. 일찍 내려오라고 하시네요. 시골길을 달리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작은 마을, 시어머니 조복순 씨가 평생 살아온 집이었어요. 70대 중반의 전형적인 시골 어머니셨죠. 무표정으로 나를 대하시지만 속마음을 알 수 없는 분이셨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큰절을 올리자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들어와. 차 한 잔 마셔. 늘 그러시듯 단조로운 인사였습니다. 시아버지 박종수 씨는 마루에서 막걸리를 드시고 계셨어요. 왔구나, 성경아. 오늘도 바빴지? 겉으로는 다정하게 물어보시지만 속내는 다른 걸 알고 있었어요. 오후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또 군대 일로 바쁘시겠네요. 시누이 박미정이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시누이는 전업주부로 살면서 항상 나의 직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요즘 여자들 다 나가서 일하는데 뭔 소리야. 내가 대답하려 했지만 시누이는 이미 딴 곳을 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본격적인 군대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도 여자가 군대는 적당히 해야지. 집안일은 누가 해? 시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나는 늘 조용히 참았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자도 능력 있으면 해야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저 형식적인 두둠일 뿐이었죠.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정호야, 내가 뭘 알아?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지. 에이, 군대가 내가 먹여 살려주냐? 군복 벗으면 그냥 아줌마 아니냐? 큰아버님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덩달아 웃었어요. 나는 술안주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반복될 때마다 내 자존심은 조금씩 무너져 갔어요. 장군이 뭐가 대수야. 요즘 여자들 다 그런다더라. 작은아버님도 거들었어요. 우리 때는 여자가 집에서 조용히 살았는데 말이야. 나는 젓가락을 꽉 쥐고 있었어요. 국방부에서는 전략의 귀재라고 불리는 내가 이곳에서는 그냥 건방진 며느리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무표정하게 앉아 계실 뿐이었죠. 가끔은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며느리의 역할을 하는 것 말이죠. 부엌으로 가면서 등 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귓전을 때렸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가 옆에 서셨어요. 힘들지? 갑자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손을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내 옆에서 그릇을 닦으실 뿐이었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벌써 코를 골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군대에서는 강인한 장군이지만 집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내 자신이 초라했어요. 이 이중적인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가 또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하지만 박정호의 사과는 늘 형식적이었어요.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럴 용기도 의지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씁쓸했어요.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국방부 청사가 보이자 마음이 다시 차분해졌어요. 이곳에서만큼은 내가 진정한 나였으니까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투스타 장군 임성경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아는 마지막 평범한 일상이 될 줄은 그때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국방부 작전 상황실에서 긴급 대비태세 점검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북방 경계 지역 감시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내가 브리핑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죠. 띠리리리.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의 중에는 절대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발신자를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평소 근무 시간에는 연락하지 않는 박정호가 전화를 했다는 것은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나는 회의실을 나가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성경 씨,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구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조복순 씨는 평소 건강하신 편이었거든요. 고혈압이 조금 있으시긴 했지만 약도 꾸준히 드시고 정기 검진도 받으셨는데요. 어떻게 쓰러지셨는데요? 아침에 텃밭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대요. 이웃 아주머니가 발견하셨어요. 지금 당장 가겠어요.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급히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가족 사정으로 회의를 중단해야겠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이철수 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세요. 그럼 빨리 가보세요. 회의는 내일로 연기하죠. 동료 장군들도 모두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급히 청사를 나섰습니다. 운전병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늘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20년을 함께 해온 가족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지만 나름대로 며느리를 챙겨주시려는 마음도 있으셨거든요. 가끔 서울에 올라오시면 반찬을 한가득 싸오시곤 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과 시누이 박미정이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내가 다가가자 박미정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뇌출혈이래요. 상태가 심각하다고. 남편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몇 시간 걸릴지 모른다고 해요. 우리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러갔어요. 평소 시어머니를 대하는 내 태도가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6시간이 지나서야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언제든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시누이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각종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 계셨어요. 평소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되시니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내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자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어요. 성경아. 간신히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차갑고
마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어. 숨을 헐떡이시면서도 뭔가 급한 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시어머니가 내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그때까지 이렇게 간절하게 내 손을 잡아보신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가거라. 네, 내 방, 서랍, 맨 아래.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 보이셨어요. 서랍이요? 혼자, 꼭, 혼자 가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누구도 말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 급히 간호사를 불렀지만 이미 의식을 잃으신 상태였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보호자분들 나가주세요. 의료진들이 몰려들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남편과 시누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나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비록 편하지 않은 관계였지만 20년을 함께 해온 시어머니였으니까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시어머니 조복순 씨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75세였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느라 며칠간 정신없이 보냈어요. 친척들이 모여들고 문상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나는 상주 며느리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했어요. 임 장군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방부 동료들도 조문을 와주었어요. 어머님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그들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장례식 당일 시아버지 박종수 씨의 묘소 바로 옆에 시어머니를 모셨어요. 생전에 늘 아버지 옆에 묻어달라고 하셨던 유언대로였죠. 흙을 한 삽씩 뿌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싶었어요. 사무제를 지낸 후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시댁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방은 제가 정리할게요. 박미정이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거든요. 왜요? 제가 딸인데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요. 우기는 시누이를 뒤로 하고 나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50년 넘게 사용하신 방이었습니다. 낡은 화장대, 오래된 장롱, 그리고 작은 서랍장이 있었어요. 서랍장의 맨 아래 칸을 열었어요. 옛날 옷가지들과 함께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성경이에게라고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걸 남기신 걸까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오래된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군복을 입은 낯선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거든요. 그 남자는 시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경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20년 동안 너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단다. 너는 정말 강한 여자구나. 시어머니의 글씨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 시아버지는 내가 아는 그분이 아니다. 진짜 너희 아버님은 이 나라를 지킨 영웅이었단다. 하지만 나는 그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어. 그런데 너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진실은 산속 오두막에 있다. 혼자 가거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편지 끝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경기도 가평의 어느 산골 주소였습니다.
나는 편지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가슴에 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따라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수님, 정리 다 하셨어요? 박미정이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네, 거의 다 했어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아니요. 그냥 오래된 옷가지들 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시어머니의 당부를 지켜야 했어요. 그날 밤 서울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어요. 진짜 너희 아버님은 이 나라를 지킨 영웅이었단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왜 나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걸까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확실히 시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군복도 시대가 좀 다른 것 같았어요. 1970년대쯤 되어 보였죠. 시어머니는 그때 20대 초반이셨을 텐데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다음 날 남편에게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며칠 안 걸려요. 부대 시찰 때문에요. 박정호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나는 정보사 후배인 김중휘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중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장군님. 말씀하세요. 가평 쪽 산골 지역 좌표 하나 찾아줄 수 있어요? 주소를 알려주자 김중휘가 금세 정확한 위치를 찾아줬어요. 접글로도 확인해 드릴까요? 고마워요. 그럼 내일 아침에 출발할게요.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의 진실을 찾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지만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새벽 6시, 나는 혼자서 가평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주소를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 123번지.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구불구불한 산길을 타고 올라갔어요. 점점 인적이 드물어지더니 결국 포장도로도 끝났습니다. 차를 세우고 걸어서 올라가야 했어요. 군화를 신고 온 것이 다행이었죠. 등산로도 아닌 험한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중얼거리며 GPS를 확인했어요. 좌표상으로는 이 근처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나무들만 무성할 뿐 오두막 같은 건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큰 바위 뒤편에서 낡은 나무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오두막인가? 가까이 다가가니 정말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나무로 지어진 단층 집이었는데 오래전에 지은 것 같았습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이 슬어서 쉽게 부러졌어요.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먼지가 날렸습니다. 오두막 안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작은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벽에는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부 군인들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제 시어머니 편지에 있던 그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사진을 자세히 보니 계급장이 보였어요. 육군 대위였습니다. 사진 뒤에는 1976년 7월 강원도 최전방 경계 근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젊으셨을 때니까 시기가 맞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두꺼운 일기장이 하나 들어 있었어요. 표지에는 복순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자 197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22살 때였죠. 1975년 3월 10일. 오늘 새로운 부대에서 취사병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여자도 군에서 일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시어머니도 군인이셨다고? 이런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가족들은 아무도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1975년 5월 20일, 김태준 대위님이 오늘도 취사장에 오셨다. 다른 장교들과는 다르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 정말 좋은 분이시다. 김태준, 사진 속 그 남자의 이름이었어요. 1975년 8월 3일, 태준 오빠와 처음으로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라를 지킨다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첫사랑 이야기였군요. 일기장을 더 넘기니 그들의 관계가 발전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1975년 10월 15일, 태준 오빠가 프러포즈를 하셨다. 복순아,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줄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전역하면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일기의 분위기는 1976년에 들어서면서 급변했습니다. 1976년 2월 5일, 태준 오빠가 특수 임무에 투입된다고 하셨다. 북방 지역 정찰 임무라고 하는데 위험하다고 하셨다. 걱정이 너무 된다. 불안한 마음이 글자에서 느껴졌어요. 1976년 4월 12일. 벌써 2달째 태준 오빠의 소식이 없다. 부대에서는 작전 중이라고만 하고 자세한 말을 안 해준다. 매일 밤 잠이 오지 않는다. 시어머니의 애타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어요. 1976년 6월 27일. 태준 오빠가 작전 중 순직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우리의 약속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뱃속의 아이. 나는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1976년 3월 15일. 태준 오빠의 아이를 가졌다.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전역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셨던 거예요. 그것도 김태준 대위의 아이를요. 1976년 7월 3일. 전역을 했다. 배가 많이 불러왔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 태준 오빠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울 수는 없다. 집안에서는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재촉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1976년 9월 10일. 결국 집안에서 정해준 박종수와 결혼하기로 했다. 태준 오빠의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이다. 모든 사람들은 박종수의 아이라고 알 것이다. 이것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다. 1976년 10월 3일. 정호를 낳았다. 태준 오빠를 닮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한다. 정호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지. 내 남편 박정호가 김태준 대위의 아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시아버지 박종수 씨는 정호의 친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김태준 대위였던 것이죠. 일기를 더 읽어보니 시어머니의 고뇌가 계속 이어졌어요. 1977년 1월 20일. 박종수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태준 오빠만 있다. 이런 내가 너무 미안하다. 형식적인 결혼이었지만 나름대로 노력하셨던 거예요. 1978년 5월 7일. 정호가 태준 오빠를 점점 더 닮아간다. 특히 웃을 때 표정이 똑같다. 다행히 박종수는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다. 시어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사셨던 거네요. 일기의 후반부에는 내 이야기도 나왔어요. 1998년 2월 15일. 정호가 성경이라는 여자 군인과
결혼한다고 했다. 태준 오빠처럼 군인의 길을 걷는 여자라니 묘한 기분이다. 혹시 운명일까? 2000년 3월 20일 선경이와 정호의 결혼식이었다. 군복을 입은 선경이를 보니 젊은 시절의 나와 태준 오빠가 떠올랐다. 이 아이도 나처럼 힘든 길을 걸을 텐데 시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2015년 7월 3일 성경이가 장군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대단한 아이다. 태준 오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강한 여자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의 글이 있었어요. 2023년 8월 20일.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선경이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싶다. 20년 넘게 지켜본 결과 이 아이라면 이 비밀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태준 오빠의 명예도 되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일기장을 덮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 남편이 순직한 영웅의 아들이라니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김태준 대위는 분명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말이에요. 오두막을 다시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김태준 대위와 함께 찍은 동료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뒤에는 부대명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더 뒤져보니 김태준 대위의 개인 물품들도 있었어요. 낡은 군번줄, 계급장, 그리고 훈장 하나도 있었습니다. 을지무 공 훈장이었어요. 이런 훈장을 받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공을 세우신 분이었겠죠. 가장 마지막에 찾은 건 김태준 대위가 쓴 편지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복순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을 것이다. 미안하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후회는 없다.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내 꿈이었으니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키워다오.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도 되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꼭 가르쳐달라.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주길 바란다.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김태준 대위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도 나라를 위해 임무를 완수하셨던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 내 남편 박정호였던 것이죠. 하지만 정호는 아직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오두막에서 나와 산길을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정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시댁 식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특히 박미정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차에 타서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세요? 일찍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아, 네. 지금 가고 있어요. 곧 도착할게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네,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영웅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왜 나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걸까요? 그리고 김태준 대위의 명예를 되찾아달라는 뜻이셨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시댁 식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김태준 대위의 며느리로서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두막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김태준 대위의 일기장과 편지들을 다시 읽어보며 더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군인이었는지,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여보,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요? 남편 박정호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업무 때문에 복잡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국방부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김태준 대위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이었어요. 군사기록 보관소에 연락해서 1970년대 특수전 부대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임 장군님, 어떤 자료를 찾으시는 건가요? 개인적인 연구 때문이에요. 당시 북방 작전에 대해 알아보고 있어요. 며칠 후 요청한 자료가 도착했어요. 하지만 김태준 대위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찾은 것은 인사명령서와 순직 확인서뿐이었어요. 1976년 6월 27일 육군 대위 김태준, 작전 중 순직 확인이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너무 적은 정보였어요.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었다면 더 많은 기록이 있어야 정상이었는데 말이죠. 혹시 의도적으로 기록을 삭제했거나 숨긴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정보사 후배 김중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김중휘, 부탁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장군님. 말씀하세요. 1970년대 특수전 부대 관련 인물 하나를 조사해주면 안 될까요? 비공식적으로 말이에요. 물론입니다. 어떤 분인가요? 김태준 대위의 정보를 알려주자 김중휘가 며칠 후 연락을 주었어요. 장군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요? 공식 기록에는 간단한 내용만 있는데 비공식 루트로 확인해 보니 꽤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유명하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당시 동료들 증언에 따르면 김태준 대위는 특수전 분야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고 해요. 북방 침투 작전의 전문가였고 여러 차례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작전도 매우 중요한 임무였다고 해요. 북한 핵시설 정찰 작전이었는데 혼자서 적진 깊숙이 침투해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수 과정에서 적의 추격을 받아 순직하셨대요. 그런 중요한 공을 세우셨으면 왜 기록이 거의 없는 거죠? 아마도 당시 정치적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이라 특수작전 관련 내용들을 대부분 기밀로 분류했거든요. 특히 북한 관련 작전은 더욱 그랬고요. 김중휘의 말을 들으니 김태준 대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더욱 확실해졌어요.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 내 남편인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니 안타까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중간중간 놓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1977년 11월 3일 태준 오빠의 동료였던 분이 찾아오셨다. 태준 오빠가 얼마나 훌륭한 군인이었는지 말씀해 주셨다. 정호도 언젠가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도 있었어요. 1981년 5월 12일 태준 오빠의 유품들을 오두막에 보관했다. 언젠가 정호가 성인이 되면 알려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박종수에게는 미안하지만 진실은 진실이다. 1991년 3월 8일 정호가 군대에 입대했다. 태준 오빠의 피를 받았는지 군 생활을 잘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박종수가 정호를 친아들처럼 키워줬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시어머니도 평생 이 비밀 때문에 고민하셨던 거네요. 말하고 싶으면서도 말할 수 없었던 복잡한 심정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주신 걸까요?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어요. 2020년 10월 10일 성경이를 보면 젊은 시절의 나와 태준 오빠가 떠오른다. 이 아이는 강하다.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군인이니까 태준 오빠의 명예를 이해할 것이다.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성경이가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봤다. 마음이 아팠다. 태준 오빠의 며느리인데 저런 대접을 받다니. 언젠가는 이 아이에게 진실을 알려줘야겠다. 시어머니는 나를 태준 오빠의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었죠. 군인으로서 김태준 대위의 명예를 되찾아달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아버님에 대해 궁금한 적 없으세요? 아버지요?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정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족사에 대해 생각이 많아져서요. 특별히 궁금한 건 없는데요. 아버지는 평범한 농부셨잖아요. 남편의 대답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요. 혹시 어머님이 젊으실 때 어떤 분이셨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별로 말씀을 안 하셔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다시 오두막을 찾아갔어요. 혹시 놓친 증거가 더 있을까 해서였죠. 이번에는 더 꼼꼼히 뒤져봤습니다. 천장 근처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김태준 대위와 시어머니의 결혼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서 초안이라고 적힌 서류였어요. 김태준 대위가 직접 작성한 것 같았습니다. 신부란에는 조복순, 신랑란에는 김태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결혼 예정일은 1976년 10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김태준 대위가 순직하셨으니 결혼은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또 다른 서류도 있었어요. 태아 인지서 초안이었습니다. 김태준 대위가 태어날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제출되지는 못했겠지만 아이에 대한 책임감은 확실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찾은 것은 김태준 대위의 혈액형이 적힌 신체 검사서였어요. B형이었습니다. 남편 박정호도 B형이에요. 시아버지 박종수 씨는 O형이었는데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박정호는 분명히 김태준 대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진실을 나에게 알려줌으로써 김태준 대위의 명예를 되찾아달라고 하신 거였죠.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의 무시를 참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박정호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나는 시어머니의 일기장과 김태준 대위의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걸 좀 보세요. 박정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이 남기신 일기장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진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김태준 대위의 사진을 보여주자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김태준 대위님. 당신의 친아버지세요. 박정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뭔 소리예요? 내 아버지는 박종수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일기장을 읽어보세요. 어머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일기장을 밀어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박정호의 반응이 예상보다 격렬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진정하고 들어봐요. 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씀, 오두막에서 찾은 일기장, 김태준 대위의 유품들까지. 하지만 남편은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요. 박정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를 모독하지 마세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진실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를 지키려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요. 박종수 씨와 당신의 DNA를 비교해보면. 안 해요. 그런 검사 절대 안 해요. 남편이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시누이 박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박미정이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박정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형수가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사진 속 남자가 누구예요? 박미정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김태준 대위님이에요. 오빠의 친아버지세요. 뭐라고요? 박미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형수님, 정신이 나갔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누이의 반응도 남편과 비슷했어요.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일기장을 보세요. 어머님이 직접. 보기 싫어요. 박미정이 일기장을 밀쳐냈어요. 형수님, 장군이라고 해서 우리 가족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시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나는 어머님의 마지막 부탁을 따른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언제 그런 부탁을 하셨다고요? 박미정이 비웃었어요. 형수님 혼자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군대에서 드라마나 소설 많이 보셨나 봐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지어낸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 일기장은 뭐예요? 김태준 대위의 유품들은 뭐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형수님, 제발 그만하세요. 박정우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가족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평화롭다고? 나를 무시하고 무시당하는 게 평화라는 말인가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던 중 숨겨진 통장을 발견한 거예요.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이었는데 거래 내역을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입금자가 박정호였어요. 내 남편이 매달 시어머니 통장에 돈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집 가계부를 확인해 봤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린다고 한 금액과 통장 입금액이 달랐어요. 통장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차액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은행에 가서 자세한 거래 내역을 요청했어요. 군인 신분증을 보여주니 직원이 협조해 주었습니다. 이 통장 거래 내역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컴퓨터 화면을 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입금들, 출처가 임성경 장군님 계좌네요.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거래가 있었나요? 한 10년 정도 됐네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이 내 모르게 내 계좌에서 돈을 빼서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추궁했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통장을 내밀자 박정호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어떻게 이걸?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10년 동안이나. 선경 씨, 설명할게요.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그럼 미리 말해야죠. 왜 몰래 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시누이 박미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정이도 알고 있었어요? 네. 죄송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만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시댁에서 나를 무시할 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내 돈으로 생활하면서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박미정이었습니다. 형수님, 통장 일은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이상한 이야기는 제발 그만두세요. 여전히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였어요. 이상한 이야기라고요?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해봅시다. 싫어요. 절대 안 해요. 박미정이 소리를 질렀어요. 형수님이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정호 씨,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10년 동안 나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고 있고요. 성경 씨, 제발 이해해 주세요. 박정호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어도 되는 건가요? 실망감이 컸어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은 나를 피하려 했고 시누이는 연락도 끊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김태준 대위의 명예를 되찾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며칠을 혼자 고민한 후 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김태준 대위의 명예를 되찾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국방부 법무실의 김소령에게 연락했습니다. 김소령, 개인적인 상담 좀 부탁할게요. 네, 장군님. 어떤 일이신가요? 가족사 관련인데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만난 김소령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구체적인 이름은 빼고 가상의 사례로 말했죠. 만약 혼외자가 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자녀로 키운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복잡한 문제네요. 김소령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일단 상속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만약 재산 관련 사기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무단 사용했다면 그건 명백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장기간 이루어졌다면 더욱 그렇죠. 김소령의 말에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으로는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 김태준 대위의 유품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장 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군인으로서 작전을 수행하듯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보사 후배 김중희에게도 추가 조사를 의뢰했어요. 김중희, 김태준 대위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줄 수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을 더 알고 싶으신가요?
공적 내역이나 훈장 수여, 기록 같은 것들 말이에요. 며칠 후 김중희가 놀라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장군님, 김태준 대위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자료를 보니 을지무 공훈장뿐만 아니라 충무무 공훈장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전설적인 군인이셨다고 봐야죠. 그런데 왜 공식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거죠? 당시 특수작전들이 대부분 기밀이었거든요. 지금도 일부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김중희의 설명을 들으니 김태준 대위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더욱 확실해졌어요. 이제 유전자 검사가 필요했어요. 남편이 거부하고 있었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시아버지 박종수 씨의 DNA를 구할 수 있다면 비교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시댁집에 아직 박종수 씨의 유품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주말에 시댁에 내려갔어요. 미정아, 아버님 유품 정리 좀 도와줄게. 박미정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였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형수님, 아직도 그 이상한 생각하고 계세요? 이상한 게 아니라 진실이에요. 아버님 방에서 오래된 면도기와 빗을 찾았어요. DNA 채취가 가능한 물건들이었죠. 몰래 가져와서 신뢰할 만한 검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비밀 보장되죠? 물론입니다. 완전 익명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박정호의 DNA도 필요했어요.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했죠. 집에서 사용하던 칫솔과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내 자신이 초라했지만 진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박정호와 박종수 씨는 부자 관계가 아니었어요. 확률적으로 0.2%입니다. 검사기관 직원의 말에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이제 김태준 대위의 DNA와 비교해야 했어요. 오두막에서 가져온 김태준 대위의 개인용품들을 검사기관에 맡겼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DNA 추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다행히 김태준 대위의 낡은 군복에서 DNA 추출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박정호와의 유전자 비교 결과도 나왔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99.9%입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차례였어요.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발을 통해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도 완료했어요. 장군님,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특히 DNA 검사 결과와 통장 거래 내역은 결정적이죠. 드디어 반격할 준비가 끝났어요. 소장을 작성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들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정호 씨,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의향이 있어요?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전히 완강한 거부였어요. 그럼 법정에서 만나죠. 나는 소장 사본을 남편 앞에 놓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도 함께 있어요. 박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박미정에게도 연락했어요. 미정아, 소장 접수했어. 내가 원한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야. 형수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응, 더 이상 물러설 생각 없어. 그날 밤 혼자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약속 지킬게요. 김태준 대위님의 명예도 되찾고 숨겨진 진실도 모두 밝힐게요.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첫 번째 공판 일정이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혔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나는 군복을 다려놓고 법정에 설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아닌 김태준 대위의 며느리로서 당당하게 서겠다고 다짐했어요. 법정에 선 날 나는 정장 대신 군복을 선택했어요. 투스타 장군의 정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남편 박정호와 시누이 박미정, 그리고 시댁 친척들이 줄줄이 앉아 있었어요. 판사가 입정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사 2024 가합 53,000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개정합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내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작전을 수행할 때처럼 차분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가 일어서서 준비한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피고들은 20년간 원고를 속이고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에 대한 중대한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원고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가족 간의 경제적 지원을 횡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증거 제1호를 제출합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어요. 판사가 일기장을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피고인 박정호의 생모가 직접 작성한 일기입니다. 피고인의 친부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정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숙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증인 신문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증거 제2호를 제출합니다. 이번에는 DNA 검사 결과였어요. 피고인 박정호와 고인 박종수 씨는 부자 관계가 아닙니다. 반면 김태준 대위와는 99.9%의 부자 관계 확률을 보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박미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가 정말 이제야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증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연속 제출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김태준 대위의 유품들, 결혼 계획서 초안, 그리고 혈액형 비교 자료까지 모든 증거가 일관되게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판사가 피고인들을 바라봤어요. 피고인 박정호, 이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비밀을 갖고 계셨다니.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네요. 박정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드디어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박미정은 여전히 저항했어요. 판사님, 이건 형수가 우리 가족을 파탄내려고 꾸민 일이에요.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십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이런 증거들이 나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일어섰어요. 증인으로서 증언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임종 직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 서랍을 확인하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같은 군인으로서 김태준 대위님의 명예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피고인들의 횡령 행위에 대해서도 증언해 주십시오. 10년간 제 모르게 제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총액은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댁 식구들이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박미정이 소리쳤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오빠가 혼자 한 일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박미정 명의의 계좌에도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이 있었거든요. 증거 재파로를 제출합니다. 박미정 계좌의 거래 내역이었어요. 피고인 박미정도 횡령에 가담했습니다. 오빠를 통해 전달받은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박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통장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10년간 매달 일정 금액이 박미정에게도 전달되고 있었거든요.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방청석에서 나이든 남자 한 분이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증언하고 싶습니다. 누구십니까? 김태준의 전우였던 이철민입니다. 법정이 술렁했어요. 판사가 허가하자 이철민 씨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김태준은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마지막 작전에서도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요. 예상치 못한 증인의 등장이었어요. 조복순 씨와의 관계도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김태준은 항상 복순이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하면 어떻게 살 것인지,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철민 씨의 증언이 모든 것을 확실하게 만들었어요. 김태준이 순직한 후 유품을 정리할 때 복순 씨에게 드릴 물건들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복순 씨가 다른 분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달하지 못했어요. 이철민 씨가 눈물을 훔쳤어요.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충분한 심리를 마쳤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및 횡령에 해당합니다. 또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족관계를 왜곡한 중대한 잘못이 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했어요. 따라서 피고인 박정호는 원고에게 5천만 원, 피고인 박미정은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또한 김태준 대위의 정당한 상속권을 인정하며 관련 재산은 피고인 박정호가 상속받되 불법 행위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박정호는 고개를 푹 숙였고 박미정은 법정에서 쓰러질 뻔했어요. 나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김태준 대위의 명예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김태준 대위의 공적을 재조명하여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남편이 다가왔어요. 선경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20년간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정호 씨. 법정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잠든 묘소에 다시 섰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속 지켰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속삭였어요. 김태준 대위님의 명예도 되찾았고 숨겨진 진실도 모두 세상에 알렸어요. 가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묘소 바로 옆에는 새로운 묘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육군 대위 김태준 지묘라고 새겨진 검은 화강암 묘비였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김태준 대위의 명예를 회복하고 별도의 안장지를 마련해 준 것이었어요. 대위님, 늦었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예우를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김태준 대위의 묘비에도 국화꽃을 올렸습니다. 아드님 정호도 이제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많이 혼란스러워하지만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요. 박정호는 판결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던 박종수 씨에 대한 감정,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까지. 하지만 김태준 대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미정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본 이후 처음이었어요. 미정아, 왜 여기에? 저도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박미정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못됐어요.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자. 형수님 덕분에 진짜 아버지를 찾았어요. 김태준 대위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알게 됐고요. 박미정도 변화하고 있었어요. 오빠가 그런 분의 아들이라니 자랑스러워요. 국방부에서는 김태준 대위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과거 기밀로 분류됐던 작전 기록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김태준 대위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진정한 영웅이었던 거예요. 임 장군님, 김태준 대위님의 공적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이 결정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알려주었어요. 장군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박정호와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상황에서 더 이상 부부로 살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성경 씨, 새로운 시작을 응원할게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서 박정호가 말했어요. 저도 김태준 대위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이제 나는 다시 혼자였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김태준 대위의 며느리로서 그분의 명예를 지켜낸 사람으로서 당당했거든요. 시댁에서 무시받던 그 시절은 이제 끝났어요. 묘소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대위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군인으로서 계속 걸어가겠어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군복깃을 스쳤어요. 하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영웅의 명예를 되찾았으니까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었어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꼭 듣고 싶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테라스였습니다.